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 특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확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먼저 둬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특히 이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평화 이런 것을 깬다든가 하는 게 상당히 위급한 상황까지 왔다 하는데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안 비군사적인 조치로는 70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비군사적이라고 하는데 유엔 제재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비군사적입니다. 예. 군사 제재라는 건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개입해야 되는 거고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개입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내전이나 분쟁국이었다는 전제가 깔린 거기 때문에 이 비군사적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정영태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3월 2일 날 됐어요. 현지식 3월 2일 했는데 3월 의장국이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앙골라가 의장국이었어요. 네. 앙골라가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미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개별 제재를 이미 착수한 단계에서 이 집단 제재를 확고히 했다라는 건 국제사회가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겠다. 그리고 태도 변화를 해라라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유엔 결의안을 놓고 가장 강력했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포함해서 7번째입니다. 네. 자, 이번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냥 이제 방법상에 있어서 실제 강력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방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여러 가지 유보 조항이라든가 조건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 권고사항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런 어떤 조건부,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상당한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예. 이번에 부과됐다. 그러면 의무사항이나 이런 조건부가 없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재에 있어서 이행 자체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사실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별로는 품목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북한이 사실은 이런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돈이죠. 예. 이런 경화인데 이 경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차단하겠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광산물 이런 것을 이제 제한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이 광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 있어서 수출의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이런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이래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재 대상 자체도 이제는 특별히 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켓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자라든가 이게 예. 직접적인 그런 인사들만 나름대로 제재 대상에 삼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이라는 것은 당, 정, 군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런 인사들 자체를 겨냥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삼게 함으로써 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이를 자금 조달하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지시하는 게 누구가 되겠습니까? 역시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김정은이 개인으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주요하게 많은 것들이 이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 조건부에서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보리 회원국이 이번 제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또 가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겁니까? 이제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제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북제재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위반을 했다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또 그 국가에 대해서 무슨 처벌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범적인 어떤 그런 관례 속에서 예. 뭐 미국이라든가 주요 강대국들로부터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또 간접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압박을 하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회국들이 이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의무를 준수할 그런 의무사항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의무사항 자체가 강제성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때는 이제 권고사항,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든가 예. 가급적 그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살 때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피해를 그런 거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동참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 정권의 현금 확보를 차단한다 하는 점에서 네.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화물선 검색이 강화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과거에는 의심이 가는 선박 화물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모든 이라니까 무조건 한다라는 그 어떤 당위성이 부과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북한의 조선해운회사 소속의 외항선 31척을 자산 동결을 시켰어요. 이 자산 동결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에 차대 번호가 있듯이 외항선은 모두 IMO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됐고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이 마음대로 폐선도 못합니다. 못하고 어디 기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북한이 외항선이 별로 없는데 무역선이라는 것이 모든 거를 옥죄어 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광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광산 소유주의 대부분은 노동당 39호실 소속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광물을 팔아서 북한 인민들을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다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재 대상에 노동당 39호실이 광물하고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것이 결국은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를 차단한다라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되겠죠. 네, 이 노동당 39호실이라는 의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당 39호실이 결국에는 김정은 일가의 어떤 비자금, 뭐 자금 총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가 가하게 된 거죠. 사실상 북한의 모든 해외 은행이라는 기관이 뭐 통치 자금을 상납 안 한다라고는 단정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가장 직접적으로 뭐 어떤 뭐 김씨 일가의 사치품을 수입한 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가장 그 39호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일부 통계에 의하면은 뭐 한 김정은 체제 3년 동안 사치품이 한 2조 원가량이 수입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냥 사치품인데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죠. 기존 7개에서 5개를 추가해서 12개 품목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신령 스키장 준공에서 그 곤도라 우리가 스키장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오스트리아제였는데 이게 사실 과거의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중립국인 오스트리아의 특정 회사가 북한에 결국은 수출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스노우모빌이라든가 이렇게 좀 추가로 명시했다라는 데도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그 달라진 게 있다면은 지난번 경우는 소위 그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이 그 사실은 이게 제재가 대상이 안 이중적으로 됐거든요. 사용되는 뭐 예를 들면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 경우는 군수용으로
수입으로도 쓸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일반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올이라 해가지고 이번 경우에는 군수용, 민수용과 구분 없이. 관계없이 예. 그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은 제재의 대상이다.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미사일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트럭을 예. 어떤 면에서 개조를 해서 그것을 이제 운반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것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세세하게 차단하는 그런 그 정밀성이 사실 독특하게 보이고 있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일단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건 의미인데, 기본이죠. 예. 방금 저희가 그래픽에도 나갔습니다만 무기 거래 제재도 좀 눈에 띄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어떤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소형 무기까지는 수입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에 제재안에는 아예 소형 무기조차도 일절 금지하는 조치가 또 포함이 그렇죠. 됐죠. 뭐 물론 이제 소형 무기 자체는 북한이 상당한 부분 자체 생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소형 무기 중에 특수 무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뭐 테러에 이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게릴라 전투에 이용된다든가 뭐 기습 침투에든 특수부대에 이용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수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이런 것을 그 전방위적으로 또 이래 제재를 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사실은 이게 이것 제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또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죠. 네. 아까 김주환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원양 해운 그 관리 회사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명시를 했다. 거기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소속 선박들이 이름을 바꿔서 운항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과거 이제 제3국이든가 특히 해운 회사들이 뭐 우리가 많이 듣냐 뭐 파나마 선적 뭐 제3국이나 선원을 태워서 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원천적으로 했지만은 그 관련국들이 네. 그 항만을 갖고 있는 관련국들이 엄중하게 일선에서 굉장히 그 이행 조치를 따라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형태는 다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큰 선박들은 개조하기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러니까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이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출이 안 됐게 은밀하게 과거에 했었죠. 네. 2013년도인가요? 파나마의 청천강호 같은 경우도 이름을 바꾸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기 나오죠. 영군봉을 철령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미세하게 좀 맹점으로 이제 좀 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요. 그 북한이 이제 그 기존에는 불과 이제 몇 대 정도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약간 바꾸면은 그게 또 워낙 또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고 또 예. 관심도 그만큼 적고 하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통했지만은 이번 경우는 사실은 대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 선박을 어떤 면에 제재 대상에 사실 넣어놨습니다. 또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 31척이 북한 항구를 떠나지 못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첫째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 항구에서 만약에 나오고 아니면 북한 항구 쪽으로 그 향하는 이런 모든 선박이 어떤 의미에서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그러면 보다 더 명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록 그 이름을 조금 바꾸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 피하기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3월 2일보다는 일찍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초안 검토를 요구하면서 좀 늦어졌단 말이죠. 네. 러시아가 일종의 목리를 부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단순하게 그 외교적인 목리라든가 뭐 예.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만 예. 일단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를 들어서 그 나선 항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 이것이 이제 수출돼 우리 이제 남한으로 수출되는 그게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을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그대로 놔뒀다면은 그 자체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일단 풀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하고 관계되는 그 실적 광물 자원 어떤 그 거래를 한다든가 예. 이 그 관계되는 인물 자체를 사실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먼저 면모를 보였다. 뭐 이것은 이제 실적인 이익을 챙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에 부각을 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이 러시아가 그런 게 나지나산 프로젝트와 그렇죠, 관련이 있다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말씀이시죠? 나지나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우리 남한도 예. 이 참여해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그 외화 이런 그 이익 자체를 어느 정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지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제재 대상에서 일단 빼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이번에 좀 중요하게 작용했지 않았느냐 생각입니다. 또 러시아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간 항공유의 경우는 해외에서 급유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또 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항공유가 전투기용 항공유와 여객기용 유종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객기에 넣는 기름을 전투기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고려항공이 이제 북한 하나인데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에 취항을 해요. 부정기적으로 취항을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연료가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다시 연료를 재주입을 해서 비행기가 평양으로 되돌아가게끔 한다라는 예.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전반적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의 틀을 해치거나 또 실효성을 약화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 역시 북한의 그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 하고 그리고 또 핵 비핵화와 관련된 레짐 자체를 그 위해하는 어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같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여기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더 이상 북한이 이런 것을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된다. 또 그것에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 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그 관계하는 그런 것을 일단 그 이익을 채운다든가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중국과 미국의 양자 간에 이런 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러시아가 소외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존재감이랄까 이런 것을 보임으로써 사실 그 절차만 문제라도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관례적으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리뷰할 시간을 줘야 된다. 사실 이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조차도 거론하고 이런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절차를 문제 삼음으로써 러시아 자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번 대북 제재 대상에 16명이 네. 추가가 됐고요. 네, 또 원자력 공업성이나 우주 개발국 12개 단체 이렇게 해서 28곳의 기관이나 인물이 제재 네.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압박이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이런 인물들이 그 해외로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질적으로 뭐 압박될 일은 사실 없겠죠. 오히려 여기에 지목됨으로써 사실 북한 내부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영웅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실질적인 인물들이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가 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이동할 때 예. 직접적으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미사일 프로그램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제약을 받는다. 활동이 제한되니까 그만큼 또 그 여러 가지 재갈이 물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추가로 인물을 보면은 이제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라든가 뭐 정명국 단천상업 시리아 대표 이것이 이제 세밀하게 이번에 보면요.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을 90일 안에 무조건 폐쇄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제가 거론한 인물들은 이 금융권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건 지점장이라는 거죠. 이거 발표와 동시에 이 사람들 명의 해외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해외 지점의 대표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들 석자를 가지고 금융거래가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런 점들을 좀 눈에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금융이라든가 또 예. 비밀리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리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쪽에 이제 그 책임자, 금융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속을 해버림으로써 이제 은밀하게 사실은 비합법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지난 1월 6일이었죠. 그러니까 57일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와 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